자, 2부입니다. 경계의 음악. 첫 번째 글렌 골드를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음악 그 자체, 글렌 골드의 대입법적 비전. 자, 이제 9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베토벤이나 바흐, 모차르트 등이 쓴 푸가 혹은 푸가 등의 푸가풍의 작품을 듣는 이로 하여금 뭔가 평소와는 다른 중요성이 거기에 부여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성부, 모든 순간, 모든 음정을 꼼꼼히 재고 이리저리 꿰맞춰본 후에야 오선보에 옮긴 음악에는 인상이 짙은 까닭입니다. 엄격한 푸가보다 더 많은 것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음악은 세상에 없다. 베르디의 팔스타프 끝머리에 등장하는 훌륭한 푸가가 머리에 떠오른다. 이렇게 썼습니다.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이 유일한 셰익스피어 희곡인 그의 작품 중에서 팔스타프였죠. 베르디의 작품 중에 셰익스피어의 비곡은 이제 오텔로 맥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의 마지막 작품 팔스타프가 있었죠. 자, 나아가 음악의 대입법적 양태는 신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하의 음악이 본질적으로는 종교음악이기 때문이라든가 베토벤의 장엄미사가 대단히 푸가적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대입법이 요구하는 법칙이 워낙 정밀하고 까다로워서 천계의 승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불가능한 음악이 아닌가 싶은 착각마저 들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잘못된 성부진행이나 화성운용 따위를 금지하면서 음악의 악마라는 무시무시한 용어까지 써가며 엄포를 놓았겠는가. 자, 이제 그 유명한 토마스만의 파우스트 박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토마스만의 소설 파우스트 박사의 작곡가 주인공 아드리안 레버킨도 알고 있었듯이 대입법에 달통하는 것은 따라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입법은 소리의 완전 무결한 배열이요 시간의 완벽한 관리이며 음악적 공간을 잘게 쪼개는 일이기도 한 동시에 음악적 시상의 절대적 집중이 요구되는 일이다. 모든 것을 기어이 아우르고야 말겠다는 대입법의 광증에 가까운 욕심은 팔레스트리나와 바하부터 셴베르크와 베르크, 베베른의 엄격한 음열주의 음악까지 서양음악의 역사 전체를 관료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무조음악마저도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소설 파우스트 박사는 독일 예술가의 미적 운명을 통해 그가 속한 조국의 도를 넘은 우행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작곡가가 주인공과 악마 사이의 약속 역시 대입법의 이와 같은 고유한 특질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굴드의 연주에는 대입법을 쓰거나 연주함으로써 얻거나 이럴지도 모를 대가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는 면이 다른 누구의 연주보다 강하게 드러난다. 누가 봐도 뻔한 정치적 함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 연주가 달성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성취는 고단수 대입법이라 하더라도 세상과 역사에 대한 지혜를 겨냥하는 원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그저 패러디의 역할에 만족하는 코믹한 잠재력이 있음을 직시하고 수용할 줄 안다는 점이었다. 네, 이 팔스타프와 비슷한 메타포네요. 그렇다면은 베르디의 말년 양식. 요는 굴드의 연주는 다른 그 누구의 연주와는 달리 듣는 이로 하여금 바하의 대입법 남용, 즉 바하의 음악이 아무리 아름다울지언정 확실히 대입법이 남용이므로 나는 다른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대입법 남용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경험케 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굴드만큼 바하의 복잡한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재현하는 피아니스트가 없었으며 굴드만큼 대입법을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없었다고 확신하게 된다. 자, 쭉 이제 음악 얘기가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서 굴드가 선택한 레퍼토리만 봐도 입증이 된다. 그는 폴리포니 전반에 대한 다성음악이죠. 편애를 고백하는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에서도 자신의 시대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사는 시대를 더욱 풍요하게 만들어준 작곡가. 그 어떤 세대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빌려준 작곡가라며 각별히 애정을 나타낸 바 있다. 네. 굴드는 베토벤의 중위 작품을 싫어했고 모차르트 음악을 평가절하했으며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은 과도하게 주관적이며 유행에 좌지우지된 데다가 지나치게 특정 악기에 묶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이유로 또한 혐오했다. 그러면서 또 밑에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꼼꼼한 규율을 음악에 부르는 폴리포니스트, 이를테면 바나 리하르트 스트라우트 같은
사람을 높이 쳤고요. 특히 글렌 골드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를 20세기 가장 중요한 음악가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자,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이 정도 되면 공부해봐야 되겠죠. 교향시로 유명합니다. 알프스 교향곡, 자로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뭐 돈 후안이라든지 오페라로서도 뭐 엘렉트라, 살로메, 장미의 기사 뭐 유명한 그런 대작곡가입니다. 스트라우스의 감시사는 우선 조성 체계의 완전한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었으며 다시 말해 단순히 작품의 근본 얼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차원의 구성에까지 적용되는 조성 체계 기능을 고수하는 일에 뜻을 두었던 것이라고 굴드는 새삼 강조했다. 스트라우스는 바가 그랬듯 구조의 모든 단계에서 명쾌함이 부각되는 작품을 쓰기 위해 공을 들였던 것이다. 토마스만의 파우스트 작품도 파우스트 박사도 추천해드리고요. 네. 굴드의 뭐 보스턴 연주 61년도 그런 이야기들도 쭉 이렇게 있고요. 쭉 지나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과 조금 깊이 있는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음악의 본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뭐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부분까지 사이드가 다루겠지만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굴드가 자신만의 길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자신의 솔직 담백한 자기 중심이 결과이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는 당시대 서양 문화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가 부렸던 작품을 일본어만 일별해 보자면 이 말이 허니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굴드가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 그 누구에도 신세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고 이 어마어마한 양의 레퍼토리를 떠맡아 납득할 만한 연주를 담보했던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인데 우선 바하에 천착한 그는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전 2권, 파르티타 전곡, 이성 인벤션, 삼성 인벤션 토카타, 영국 모음곡과 프랑스 모음곡 이건 아마 영국 조곡과 프랑스 조곡 같습니다. 푸가의 기법, 이탈리아 협주곡 전부 이제 바하의 작품이죠. 을 비롯한 모든 건반 협주곡 레퍼토리를 품었고 그 밖에도 비제의 반음계적 변주곡, 시벨리우스의 소나타 작품들, 버드와 기먼스의 작품들, 역시나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멜로드라마 이넉 아든과 오피리아의 노래, 쉔베르크 협주곡, 바그너 지크프리트 목가, 편곡판과 베토벤 전원교향곡, 편곡판 같은 별난 곡들도 연주했다. 네, 레퍼토리가 굉장히 또 다양하네요. 의외로. 우리는 거의 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중점적으로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입니다. 자, 글렌 골드의 어떤 연주 작품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자,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후 맞은 제2의 삶에서 그는 치열한 자세로 반자연적 반관능성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매진했으며 반자연적 반관능적 자연적이라는 것이 관능적이라는 것과도 비슷한 느낌이 오네요. 같은 겁니다. 자연적인 것은 관능성이다.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사망 선고를 했다는 말은 거죠. 이제 대중과 무대 앞에 서지 않겠다는 얘기죠. 고독을 흔쾌히 즐기고 싶었던 그의 성벽이나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호기심의 대상과 지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기묘한 사교성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 네. 64년에 무대 은퇴 결정은 곧 자신의 경력 중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한 결심의 표출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칩거, 그죠? 네, 스튜디오 녹음하는 걸 굉장히 기인처럼 집착했었죠. 스튜디오 칩거는 연주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생물학적, 성적, 기적 욕구를 억누르고자 하는 다소 애처로운 시도 일환이기도 했다. 20세기 후반의 음악 예술가에게 녹음이라는 작업은 비작곡가, 19세기 스타일의 작곡가는 이제 너무도 희소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불멸성을 부여하는 한 가지 형식일 뿐만 아니라 북일의 문화평론가 발트 베냐민이 말한 기계적 복제 시대 적합한 활동 양상이기도 했다.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 이 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드는 20세기 위대한 연주자의 기운 가운데 단호하게 금융을 선택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네, 약간 카라얀적인 것도 있네요. 20세기 후반의 음악 예술가에게 녹음이라는 작업은 비작곡가에게 불멸성을 부여하는 한 가지 형식이에요. 그렇죠. 불멸을 낳게 하는 그런
형식이죠. 녹음하는 거. 굴도 이전에 음악인 가운데 구경꾼들, 흥행주들, 티켓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부와 낭만적 클리셰가 혼재하는 세계에 기거하길 택한 이들로는 스토코프스키와 루빈스타인이 떠오른다. 그러나 굴드는 스토코프스키와 루빈스타인의 행보가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둘 다 러시아 작곡가입니다. 지휘자 겸 작곡가입니다. 굴드는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의 명운이 거대 기업과 운명의 대대적인 홍보와 광고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논리에 아침하는 공부자가 될 의향은 추호도 없었다. 굴드라는 예술가가 시장 체제의 산물이라는 진술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그가 시장 전체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냉소적인 거리두기의 결과일 수도 있다. 또 어느 정도는 그것을 자신의 연주 안에 포섭해낼 수 없었던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의 작업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라는 차원은 굴드의 대입법적 식견이 빨아들이지 못했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네. 이제 문학과 연결되는 재밌는 내용이 나오네요. 굴드는 북극의 적막과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결코 목가적인 백지천지자는 아니었다. 문학평론가 리차드 포리에이가 로버트 프로스트와 D.H. 로렌스, 노먼 메일러 같은 작가를 두고 한 말처럼 굴드는 막대한 재능과 신중한 선택, 도해풍의 세레미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성이 나는 다양한 요소를 흡사 다성음악의 개별성들을 다루듯 부림으로써 스스로를 연주하는 인물이었다. 네.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의 시인이고 D.H. 로렌스는 채틀리 부인의 연인 그 작가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은유를 잘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8, 19페이지 읽어드리면 굴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레코드인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81년도 작품이죠. 복잡한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획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데뷔 앨범인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글렌 굴드의 연주임을 확신케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예술가에 대한 헌사이다. 자, 클로드와 다프니스. 다프니스와 클로의 라벨의 음악은 여기까지 듣고요. 굴드의 음악을 한번 골드베르크 변주곡 한번 들어보죠. 자, 아리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건 55년도 녹음된 겁니다. 네.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도 나왔고요. 아주 많은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 굴드와 요즘 닮은 프랑스 피아니스트가 다비드 프라이라는 연주자가 있는데요. 다비드 프라이의 바흐나 모차르트도 꼭 음반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리아가 나오고 나서 30개의 변주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또 아리아 다카프로 들어가죠. 81년도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Do it all over again. So here we are, 25, 6, whatever it is, years later. We got it right. 자, 55년에서 81년도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연주가 달라졌죠. 뭔가 하나하나 의미를 두는 한음 한음, 우리가 흔히 하는 한 땀 한 땀. 굴드는 기계적 복지의 시대가 낳은 총아이자 그와 함께 행보했던 동반자였다. 그는 토마스만이 말했던 대입법에 상반된 무리들, 그것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과업을 스스로에게 부과했다. 나름의 죄악이 있긴 했으나 굴드의 작음은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거의 모든 연주자들보다 흥미로웠다.
굴드의 연주에는 간결한 지성, 감명 깊은 일필휘지, 완벽에 가까운 경제성이 결합되어 있었고 이런 면에서 그에게 필적할 만한 이는 라와니노프뿐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이해를 위해 기교를 사용했고 낯선 가지를 쳐내지 않고도 복잡성을 해결했으며 그의 위트에는 철학적 앙금이 남지 않았다. 그것이 굴드의 피아노 연주였다. 위대함은 간결하고 심플함이죠. 그리고 그의 연주에는 소스테누트, 명징성이 내재되어 있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아리아가 끝나면 변주 1번, 베리에이션 1번으로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트랙으로는 두 번째 있고 베리에이션 1번이죠. 거기까지만 듣고 오늘 그 경계음악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소제목 두 번째로 넘어가면 21페이지인데요. 연주된 것들을 기억하기. 피아니스트 예술에서의 존재와 기억. 존재와 기억. 참 철학적인 그런 음악을 철학으로 연결하는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는 책을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이 책이 있는 것도 모르죠. 읽었다는 사람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고요. 아는 사람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연주하게 된 것들을 기억하기, 이 파트, 피아니스트 예술에서의 존재와 기억, 2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상 피아노의 세계는 거울 반복 모방의 세계다. 자, 베리에이션 두 번째, 베리에이션 첫 번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 1번 변주죠. 아주 명징하게 탁탁 끊어서 치죠. 개인적으로 임동혁 피아니스트의 골드베르크 변주곡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한 개 한 개 치지만 대입법적 구조를 다 포괄하면서 한음 한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끊어지면서 이어지는 그러한 음악인 거죠. 실제로 연주되는 작품은 전체 레퍼토리 가운데 비교적 잦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피아노의 세계에서 베토벤, 슈베르트, 쇼팽, 슈만 리스트에다가 약간의 드뷔시와 라벨 그리고 약간의 바흐, 모차르트, 하이든 정도입니다. 우리 연주에 가면 항상 이렇잖아요, 그죠? 자, 알프레드 브랜들은 피아노와 관련한 연주 전통이라고 할 만한 것은 고작 두 가지가 전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쇼팽과 서수의 연관 작곡가의 작품을 추천한 전통이 그 한 갈래요. 지리상으로는 함부르크에서 빈까지, 시기상으로는 바흐부터 쉔베르크까지 하는 중부 유럽 작곡가들의 작품을 골전한 좀 더 풍륜한 전통이 그 다른 갈래라는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나 역시 피아노를 즐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네. 에드워드 사이드의 얘기입니다. 그의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요. 마우리시오 폴리니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쇼팽 콩쿠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슈베르트의 소나타 C단주와 함께 묶고 쇼팽의 장소행진곡 소나타를 정신병 말기의 슈만이 선 이제 두 번째 변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의 광증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하는 피아노곡 새벽의 노래 아울러 연주한 것이다. 폴리니는 기교와 기량이 대단하다. 마우리시오 폴리니의 피아노 음반을 좀 추천해드리고요. 쇼팽이나 슈베르트, 슈만은 오로지 이렇게 연주하는 것만 정답을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아니다. 폴리니가 쇼팽의 연습곡이라든가 슈만이나 슈베르트의 난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곡의 난점을 용민하게 풀어내는 그의 솜씨에 대해 언급하고픈 마음은 들지 않는다. 그의 기교는 이미 기교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게 하는 경지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폴리니 연주, 칭찬하는 거네요.
폴리니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루돌프 제르킨 얘기도 이어지고요.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정말 보석 같은 책이 될 겁니다. 스바토슬라브 리테르, 에밀 길레스, 러시아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2명이죠. 그리고 미켈란젤리, 미렐린 캠프 역시 절대 간단히 깎아내지 못할 피아니스트들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음반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시대가 저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브랜델, 에밀 길레스 리테르, 미켈란젤리, 미렐린 캠프, 베토벤에 있어서 거의 최고들이죠. 또다시 다른 변주곡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5페이지까지 하고 26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